자신은 MB맨이 아니다. 되레 MB정부의 피해자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눈물의 기자회견을 자처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성 전 회장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반박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해외 자원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모두 신청할 수 있어 경남기업만이 특혜를 받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네, 하지만 검찰은요, 성 전 회장의 9,500억대 분식 회계와 1,000억대 사기 대출 입증에 자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성 전 회장이 구속이 되면 빼돌린 회사 돈의 사용처를 규명해서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밝히겠다는 계획인데요. 영장실질심사를 불과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검찰 수사를 전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성완종 전 회장. 그의 속내는 무엇인지 지금 이슈 대담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슈 대담 다양한 주제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정치권 얘기, 미진한 부분 더 좀 얘기를 하고 오늘 있었던 시와호 살인 사건 얘기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세 분 나와 계신데요. 전 새누리당 의원이셨죠. 이두화 변호사,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박용진 전 대변인, 그리고 김복준 중앙경찰학교 교수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말해요. 오늘 정치권에서 아주 신기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승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인데요. 가진 자는 세금을 더 내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 그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이 왜 화제가 되는지부터 한번 알아보죠. 직접 유승민 원내대표의 연설 들어보시죠. 새누리당은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 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 중산층의 편에 서겠습니다.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중부담 중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유승민 원내대표의 이력을 좀 보면 저렇게 얘기하실 거라고 예상이 좀 가능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원래 KDI 연구위원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정부 시절에 이제 그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정부 연구기관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사표 쓰고 나와서 그 당시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장으로 이제 영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썼던 책이 재벌 개혁의 대상인가? 제가 정확한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도 벌써 책을 쓰셨고, 저도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새누리당의 그 어떤 결보다 조금 더 그 중도 진보적이라 그래야 되나, 중도 개혁적인 그런 성향이 있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이 처음 원내대표가 돼서 하는 연설이거든요. 그리고 내일은 아마 문재인 원래는 원내대표끼리 연설을 하는데 아마 순서가 약간 꼬이면서 내일 그 야당에서는 문재인 당대표가 연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원내대표가 하는 연설이기 때문에 이번이 첫 번째 원내대표로서 첫 번째 연설이니까 좀 더 장기적인 생각을 갖고 연설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문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 생각엔 대선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본인이 대선을 나가겠다 이게 아니라요. 총선, 대선까지 생각해서 당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그 부분에 제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박유진? 예, 아니 뭘 이렇게 놀라세요? 대선 나가셨을 때지. 아니,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거여서. 같이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는 거여서. 이게 교섭단체 대표 연설입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면 교섭단체로 등록한 새누리당 의원들을 대표해서 하시는 걸 텐데 오늘 저 연설 내용은 나이스했습니다. 제가 볼 때요. 야당이 볼 때도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저것이 승민 철학, 유승민 대표의 철학을 반영한 거지 새누리당의 철학을 반영한 것 같지는 않아서요. 앞으로 내부에서 논란 많겠다. 당장 대통령하고 엇박자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 하겠다고 철석같이 얘기하시는데 여당의 원내대표가 그거 허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부담 중복지로 갑시다라고 하는 본인의 의견을 얘기했기 때문에 야당하고는 결이 맞는 부분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만 대통령과 맞지 않은 부분은 내부에서 잘 정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내야죠. 그건 기본이죠. 그건 당연한 얘기죠. 저는 왜 당연한 얘기가 이렇게 주목을 받아야 되나. 근데 당연하지 않은 얘기가 있어요. 좀 아까 안보라 앵커가 말한 건데 구속 영장까지 잡된 피의자가 기자회견을 합니다. 아, 예, 난데없는. 우리 김 교수님 예. 이런 거 보셨어요? 구속영장을 쳤는데 기자회견을 하고 당당하게 글쎄, 아주 특별한 경우 같습니다. 이제 9일날 실질심사가 지금 예정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나름 근데 그분 또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긴 있는 모양이죠. 근데 아니 수사 많이 해보셔서 하는데 피의자들이 다 억울해하지 않나요? 아니, 물론 억울해하죠. 근데 저게 교도소의 수감자의 98%는 피의자이자 억울하자고 생각하는 핑계 없는 무덤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저게 영향을 검찰 수사에 미칠 수 있을까요? 예, 글쎄요. 오히려 검찰 자극한 것 같은데. 근데 아직 독특해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 구속영장 청구됐다는 얘기 들었는데 사전 구속영장. 갑자기 기자회견을 했다 그래서 제가 뭐 잘못 들었나? 저는 폭탄 발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폭탄 발언. 내가 누구누구에게 돈 줬다, 누구누구 받았다 이런 얘기 기대했으나 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하소연. 근데 거기에서 하소연 중에 뭐냐면 나는 MB맨이 아니라 MB 정부의 피해자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MB맨이 아닌 거에는 동의를 저는 하고요. 네. MB 정부의 피해자인지 아닌지는 이제 이분의 주장은 2009년 1월에 이제 건설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발표할 때 본인 회사가 워크아웃 대상자로 돼 있어서 그때부터 회사의 위기가 더 심화됐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MB 정부의 피해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도 한번 교수님하고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성완종 그 전 의원, 성완종 회장에 대해서 MB맨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MB 정부 관계자들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했던 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그 인수위원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고 해서 자문위원 명함을 나눠준 사람은 너무나 많고 또 자문위원 중에 회의도 제대로 안 와본 사람도 많기 때문에 대선 때요. 그 명함이 진짜 그것만 받으면 수백 장이에요. 수백 장. 전 믿지도 않아요. 그런 명함. 그리고 저는 사석에서 성완종 의원을 본 적도 있습니다. 한두 번. 뭐 저희가 정치하면서 본 적이 없다고 하면 더 이상하겠죠. 근데 본인이 했던 주장과 사실 이번에 이제 피의 사실을 보고 좀 놀랐던 면이 있는데 사석에서 그때도 느낀 거는 MB 정부의 핵심 측근이라고 보기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때 느낀 건 그랬었는데 그래서 뭐 본인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이 얘기는 뭐 MB맨이 아니라는 건 전 그전부터 MB의 측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이 얘기하는 거하고 일치하는데요. 좀 더 뭐 여러 가지 본인의 주장은 살펴봐야 되겠죠. 물론 그렇죠. 근데 박용진 대변인께서 이거 딱 봤을 때 어떤 느낌 딱 봐주세요. MB맨이 아니라 MB 정부 피해자다. 저분의 기자회견 전체 내용을 한 줄로 줄이면 오해세요. 저는 MB맨이 아니랍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분의 인식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의 인식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자원 외교와 관련된 비리 수사 그리고 이른바 총리가 나서서 전면전을 벌이겠다고 했던 부정부패와의 전면전 이것의 겨냥이 이른바 전 정권 이명박 정권 친이계 이쪽을 겨냥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파다한 인식을 이분이 오롯이 반영해서 잘못 알고 계시다. 난 MB맨이 아니고 MB로 오히려 피해받은 사람이다라는 걸 계속 하소연한 거예요. 아니 설명까지 곁들이잖아요. 2007년 한나라당 경선에서 디테일하게 얘기하셨어요. 이명박 후보가 아닌 박근혜 후보를 지원을 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박근혜 후보님 당선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지만 이명박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 이후에 박근혜 후보께서 당락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한다. 이러면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라고 그랬다는 건데 이런 설명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한 이유가 참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지금 자문을 해주고 있거나 이제 기업 사건에서 이럴 때 기업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 배임죄라는 게 이제 미국하고도 되게 다르고 배임죄가 아주 폭넓게 적용이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는 죄를 이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기업인들은 좀 억울하다는 얘기를 항상 많이 해요. 그러니까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게 없는데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생각이 다른 사람도 이런 사람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가 처벌을 받을까? 그럼 이게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 검찰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원하는 정답이 있을 거니까 그 정답을 내가 얘기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 좀 완화될 거다. 이런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업인
기업인들이. 그래서 지금 박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자꾸 나는 MB맨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생각하는 정답이 MB맨이라서 처벌하려고 한다고 본인이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MB맨이 아니니까 좀 완화해 달라 이런 취지 같은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네. 이제 저 판사 앞에 서서 저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판사는 얼마나 엉뚱하겠어요. 다른 법리적 용어를 가지고 왔는데 저 판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 MB맨 아닙니다. 이러면 뭐 판사가 무슨 판단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오해이신 것 같고요. 제가 생각엔 정말 뭐 이렇게 요즘 박범훈 전 수석 이런 사람들 처벌하고 하면서 MB 정권의 뭐 핵심을 겨냥한 거 아니냐라고 뭐 오해가 있는데 제가 생각엔 성완종 전 의원, 뭐 박범훈 전 수석 이런 분들이 핵심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요, 저는 그게 뭐 MB 정부를 겨냥을 했건 안 했건 일반 국민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일반 국민은 뭐냐면 비리가 있으면 네, 그걸 파헤쳐야 되는 거고 예. 그래가지고 처벌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배경이 뭐 어떻게 되는 건 관계없고요. 그렇죠. 이분도 지금 말 못하는 게 있죠. 분식회계. 뭐 분식회계 말 그대로 이제 분칠한 건데요. 뭐 자산이나 이익 같다고 과다로 이제 그 해서 분칠한 부분에 그분의 주장은 뭐냐면 전문 경영인을 잘못 썼다는 거예요. 전문 경영인 나는 그래서 전문 경영인한테 맡겨서 난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문 경영인 잘못 쓴 책임은 있는 거죠. 뭐 일감 몰아주기. 그리고 이런 부인 부분은 회사에 아마 어려울 거예요. 저는 어쨌든 참 근데 어쨌든 뭐 동기가 어떻게 됐던 간에 확실한 거는 부정이 있는 곳에서 한 파헤쳐야 되는 거고. 물론이에요. 그게 뭐 시기가 늦든 빠르든 늦은 감이 있다. 늦은 감이 있으면 더 파헤쳐야죠. 친이 친박 가리지 말고 여야 나눌 거 없이 다 파헤쳐야 돼요. 그럼요. 예. 모처럼 시원합니다. 자, 근데 다음 소식은 시원한 소식은 아니고 좀 끔찍한 얘기죠. 화면 함께 보시죠. 머리가 욱하는 느낌이 없어요. 두 사람한테 부르고 있습니다. 예, 10월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검거가 됐습니다. 아직 용의자 피의자인 상태인데요. 김하일의 모습을 보셨죠. 지금 김하일의 이름과 그리고 화면에 얼굴을 비치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힙니다. 근데 너무 담담해요. 우리 김 박사님 그 수사하시면서 보실 때 저렇게 보통 범인들이 담담합니까? 잡으면? 지금 현재는 그럴 겁니다. 의외로 큰 사건이 연루가 되면 처음에 이렇게 잡혔을 때는 좀 담담해요. 이제 더더군다나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사체의 일부를 유기하다가 적발돼 버렸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도 없거든요. 요전번에 박춘봉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무비권 행사하고 계속 우기고 당당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뚜렷한 물증이 나와서 이제 그렇다. 현장에서 꼼짝없다.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맨 처음 오전에 동거남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남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남편이든 동거남이든 어쨌든 피의자와 피의자가 같은 집에서 살았다는 거. 남편도 동거남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집에서 살았다는 거는 확실한데, 그죠? 근데 제가 박용진 대변인께도 여쭤볼 건데, 물론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중국 동포가 또 이런 이 끔찍한 일에 연루가 됐다라는 사실에 사실은 그렇게 중국 동포들도 기분이 깨끗이 못할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아마 방송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 자료를 보여서 이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보도를 하면서도 보니까 사실 그 중국인하고 중국 동포하고 내국인 인구들 비율로 봤을 때 범죄 건수가 중국 동포가 많은 게 아닙니다. 내국인이 조금 더 많죠. 그러니까 범죄 율도 조금 더 내국인이 그렇겠죠. 높지 중국 동포는 좀 더 낮은 상태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 형사정책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자료를 살펴보면요. 다른 외국인들 있죠. 다른 외국인들하고 중국 동포하고도 범죄율,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서 범죄율을 비교했을 때도 중국 동포의 범죄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저기 나오잖아요. 중국 10만 명당 범죄 수가 내국인이 중국 동포도 훨씬 높아요. 그리고 또 다른 외국인들, 다른 이렇게 동남아에서 들어온 분들이나 제3국
에서 들어온 분들하고 비교해봐도 중국 동포들의 범죄자 수나 이런 게 더 많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 하필이면 요즘 들어서 올해 들어서죠, 그죠? 뭐 올해 들어서는 아닌 최근 들어서 이런 좀 끔찍한 사건에 연루된 중국 동포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걱정이 있는데 저는 이게 중국 동포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보다 좀 더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좀 전에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도 다녀갔지만 정미경 의원이 18대에서부터 계속 주장하는 게 수원이 지역구니까 저희 경기도 지역이 그 경찰관 수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경찰관 수 인원이 모자라서 치안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범죄율이 낮은 데는 보면 도로가 좀 반듯반듯하고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끼리 얼굴을 잘 알고 있고 이러면 범죄 비율이 좀 낮기 때문에 근데 경기도 남부 지역은 중국 동포가 많이 살고 있는 것처럼 외부인의 인구 유입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토착민이 그렇게 많지 않은 비율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치안 대책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은 시와오에도 이렇게 좀 토막 이런 게 집중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그 CCTV나 이 뭐 뭔가가 없으니까,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버리고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주거 환경 그리고 여러 생활하는 환경 등등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본적인 치안 대책 등이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구멍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지금 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크게 덧붙일 말씀은 없거든요. 이것이 재중동포들에 대한 무슨 혐오나 기피 이런 식으로 사회적 기피 대상으로 안 가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슬람에 대한 뭐 적대적인 감정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근데 이게 동양 사람한테도 그래요. 사실 보면 그분들이 사회적인 어떤 어려운 기층을 형성하고 있어요. 교육적으로나 뭐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것 등등에서요. 근데 우리 재중동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이러는데 뭐 적응에서도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자리 등등의 이제 불안함들이 그렇죠. 이제 반영되는 것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의 어떤 집단적 특성이다, 사회적 특징이다 이렇게 규정하지 말고 사안에 대해서 대처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인 어떤 이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지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집단적인 혐오 이렇게 가서는 안 되니까 대단히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김 박사님, 제가 김 박사님께 여쭤볼 게 뭐냐면 지금 이 범죄를 일부 다른 이제 그 범죄 전문가 분이 한번 인터뷰한 거 제가 TV에서 봤는데 일단 절단하는 솜씨가 초보자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김하일 주장을 보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러고 1년 번호가 쓰여있는 쓰레기 봉투에 시신을 유기한 거라든지 이게 그러니까 그 절단한 솜씨나 아니면은 신원을 못 알아보게끔 이렇게 한 것과 그리고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엉성하게 뭐 그냥 봉투에다 버리는 것, 이 엉성함과 치밀함과 초범이 아닌 것 같은 게 이게 막 섞여 있는 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초범 계획적 범행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하여튼 본인은 자기 부인하고 싸워서 돈을 붙이라고 해서 싸워서 우발적으로 망치 둔기로 때려서 살해하고 도막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범죄자든지 처음에는 다 우발적이라고 얘기해요. 참작사이고 되니까. 계획 범죄보다는 우발 범죄는 욱해서 했다고 그러면 참작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치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돼요. 심지어는 혹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혹시 추정하고 있는 지정 관계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사체를 토막하는 행위 자체가 계획범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시와우 주변에다가 나름대로 갈대가 있고 후미진 곳에다가 갖다 유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나름 그 장소도 선택한 거기 때문에 똑 떨어진 계획범죄라고 봐야 되는 게 맞고요. 예. 또 뭐 하나 이제 좀 제가 좀 덧붙일 게 있는데 아까 그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중국인 동포들 뭐 제노포비아, 중국인 포미아 나올까 봐 걱정스러운데요. 사실은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중국 동포들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거기에다가 또 이분들 우리 동포들은 오는 게 비자 자체가 장기 비자예요. 다른 외국인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본국에 있는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가족관계 유대가 깨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도 많이 증폭돼 있고요. 그런 부분도 이제 범죄로 작용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동포들이 알으셔야 돼요. 대한민국 경찰하고 중국 공안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당히 그 경찰이 앞서갑니다, 저희가. 당연하죠. 굉장히 치밀하고 당연하죠. 우리는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간과하고 나름대로 있어 사체를 유기하거나 범행이 하는데 허술해요, 상대적으로. 요번 같은 경우도 이분은 나머지만 버리면 끝이다. 나머지만 버리면 경찰이 덮쳐도 증거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외국인 증오라든지 이런 쪽으로 건너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하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더 밝혀져야 될 부분 있으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